식민지 문제에 대한 보완 태세에 따르면 외국 제국주의는 동양 민족들이 자신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저지했다. 제국주의 정책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플롤레타리아 계급은 최종까지 성립할 수 없었다. 흡착 수공업은 파괴되어 제국주의 국가들의 집중화된 공업 생산물에 의해 자리를 빼앗겼다. 그 결과 인구의 대다수는 외국으로 수출할 곡물이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농촌으로 몰려들어갔다. 그 결과 다른 한편으로는 대주의주, 금융자본과 국가호수 중에 토지가 급속히 집적되고 이에 따라 엄청난 수의 토지 없는 농민이 창출되었다. 노이태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인 민족주의 운동을 농민과 노동자의 대중행동과 구별했다. 대부분의 동양제국에서는 순수 공산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이다. 식민지에서 혁명은 그 초기 단계에서는 토지 붕괴 등과 같은 소부르주아적 개량적 조항을 많이 포함한 강령에 기초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혁명의 수권을 부르주아 민주주의자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부르주아 민족주의적인 혁명 분자와도 와의 협력도 유익하다면서 그러나 가장 필요한 인물은 농민과 노동자를 조직하여 혁명과 소비에트 공화국 수립을 향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정의당을 창설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외국 제국주의는 여기 동양민족은 식민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국주의는 식민지가 제국주의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저지했다. 이거 아주 이제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식민지 발전론에 대해서 알죠. 식민지 발전론. 자, 조선이 식민지가 되고 나서 경제적으로 성장한 거는 맞죠. 왜냐하면 일본이 어때요? 일본이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겠어요? 당연히 철도가 필요했겠죠. 그 다음에 만주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 철도가 필요했고, 이런 철도를 놨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에서 일정한 물품이죠. 군수 산업이죠.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국주의의 필요에 따라서 이 식민지를 자기의 필요한 정도의 수준에서 경제를 일정 부분 발전시켰다. 교통도 발전시키고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식민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고, 두 번째는 본국이죠. 영국이 인도를 일정 부분 경제적으로 철도라든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경제적으로 일정 부분 발전시켰지만 영국의 지배가 없었다면 인도가 더 발전했을 부분, 그 정도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식민지 시대에 경제가 성장한 건 일부 있지만 일본은 조선을 자기의 액세서리죠. 보완품으로 사용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이었고, 만약에 일본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조선 말에 자본주의죠. 조선 말에 자본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 말에 서구라든가 일본과 어떤 개방 문제를 많이 논의했죠. 그래서 만약 일본의 30년이라는 그런 식민지 시대가 없었더라면 더 발전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발전시키는데 그거는 첫 번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발전시킨 거고, 두 번째 그 발전이라는 거는 자기의 이 하루, 그죠? 밑에 종속으로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식민지 본국가 정도 수준으로 발전하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인도가 그런 거예요. 인도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인도가 영국 식민지 전에는 무역량, 그죠?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처럼
서남아시아에서 인도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무역량, 그죠? 이 이 발전 수준, 이런 것들이 서남아시아에서는 선진국 수준이었어요. 근데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를 하고 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어떤 정책을 쓰냐면, 제국주의 본국에서 생산하는 건 생산 못하게, 제국주의 본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생산을 못하게 한다. 산업을 파괴하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제국주의가 필요한 것들, 그러한 열등 제조, 열등 상품만 생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서남아시아에서의 무역량이라든가, 그죠? 이러한 서남아시아에서의 경제적인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매우 더딥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말한 거예요. 첫 번째는 식민지 발전은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 발전을 하긴 한 건 사실이지만 제국주의가 없었다면 식민지가 아니었을 때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수준,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발전론이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식민지가 생겨가지고 조선이 많이 발전한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일본의 요구였고, 그 다음에 만약 일본의 침략이라는 36년이 없었더라면 조선의 독자적인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식민지 시대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이 발전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민지 발전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국주의 정책 때문에 식민지에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성립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주로 이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에서 값싼 농산물을 생산하게, 농산물, 그 다음에 열등상품, 광업이죠? 광업, 원자재, 그죠? 이런 거를 생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이 비정상으로 성장하면서 노동계급의 성장이, 프롤레타리아의 성장이 더디다, 이래요. 그래서 제국주의 정책 때문에 식민지에서는 정상적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성장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했을 때 영국과 경쟁할 수 있는 미국에서 그 산업을 못하게 법으로 금지했어요. 영국과 경쟁 못하게. 오히려 영국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것들, 생산하기에는 너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만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착 수공업이 파괴됐다는 건 뭐냐면, 이 토착 수공업을 가만 놔두면 자본주의로 발전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토착 수공업이 자본주의로 발전해서 식민지 본국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토착 수공업을 파탄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공업 생산물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칼. 그러니까 식도죠, 식도. 식도를, 그래서 뭐 대장간, 조선시대라면 대장간, 그죠? 이런 데서, 생산했겠죠. 이런 데서 생산했는데,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에서 만든, 일본 공장에서, 그죠? 일본 공장에서 만든 식도가 대량으로 수입되겠죠. 대량 수입. 그러면은 이 대장간은 망하겠죠. 이런 식인 거. 그래서 토착 수공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제국주의 상품이 들어섰다는 거죠. 결국은 식민지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제국주의에 수출할 곡물이나 원료를 생산하려고 한다. 그래서 공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농업이나 광업, 1차 산업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그 식민지에서는 이 매판이죠. 그래서 뭐 수출할 식량을 만드는 대지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의 자본가가 한국에서 그 산업할 수 있는 동양척식 회사죠. 금융자본가 이런 것들이죠. 이러해서
우리가 했는데 전에 매판 자본과 외국 자본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죠. 엄청난 수의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된다. 우리 토지조사령이죠. 토지조사령. 1번이 와서 처음에 한 게 뭐래? 토지조사령이에요.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령은 뭐냐면 토지 대장,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립하는 대장이죠. 대장. 토지대장이래. 등기라고 하면 토지대장. 대장을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했냐? 신고해라. 신고해라. 근데 식민지에서 일본의 지배계급이 신고해라. 그래서 열심히 신고한 사람도 있겠지만 신고 안 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신고 안 한 토지는 일제 소유가 되죠. 일제 소유. 동양척식회사가 성립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토지를 일본 소유로 한 거죠. 거기서부터 되냐. 신고 안 한 토지를 일제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공유지는 신고할 사람이 없죠. 공유지라는 거 어떤 거냐면 마을의 뒷산 뭐 이런 거예요. 마을의 뒷산 이런 것들을 신고 안 하죠. 이것도 일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주들 있죠. 지주들이 지주와 농민들 관계, 지주들이 농민들에게 관습적으로 경작권을 요구한 거예요. 경작권. 쉽게 말하면 소장료만 주면 거의 영원히 그죠?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영원히 경작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 토지 소유가 되면서 이제 지주들이 이 땅을 사고 팔 수가 있어.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어때요? 기존의 관습적인 경작권이죠. 이 경작권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너는 이 땅에서 떠나. 농민한테. 왜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니네 지주인 그 지주한테 내가 이 땅 샀어. 그러니까 너 이제 떠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관습적인 경작권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농민들이 경작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유랑이 되거나 도시로 가거나 아니면 야, 니네 다시 이거 경작하고 싶으면 지금까지 1년에 소장료 쌀 100가만이었는데 앞으로는 150가만을 내. 이렇게 되면서 소장료를 더 내면서 더 착취당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이의 태제는 이제 바로 식민지에 관한 문제점이죠. 그래서 식민지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 자, 제국주의 본국에는 농민, 자본가, 노동자 이렇게 이제 이러한 단순한 형태로가 되는데 식민지에서는 민족해방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 부르주아. 그래서 지주이거나 혹은 자본가인데 민족 해방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주의 운동. 이 민족주의 운동은 어떤 거냐면 계급연합으로 나타나죠. 계급연합. 그래서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차이점은 바로 민족주의, 민족해방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해방 운동에서는 불가피하게 부르주아나 대지주하고 일정 부분 같이 연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양 제국이라 이거 동양의 식민지를 말하는 거예요. 동양의 식민지에서는 이런 제국주의와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동양에서 순수 공산주의 원칙에서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뭐냐면 이 농업 문제죠. 농업 문제. 농업에서 이제 그 제국주의죠. 제국주의에서는 농업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영농이 성장하죠. 자영농. 그래서
그 다음에 농업 노동자. 그죠? 이런 순서로 돼 있겠죠? 소장농. 이렇게, 예,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제국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자. 이게 이제 공산주의적인 요구죠. 공산주의적 요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식민지에서는 이게 지주가 일부 지주가 민족해방운동이죠. 민족해방운동에 종사를 해서 이러한 일부 민족주의 지주죠. 지주와 협력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농지를 강제로, 그죠? 농지를 강제로 이러한 농민들이죠. 소작인에게 분배하면 이러한 지주들이 반발하겠죠? 지주들이 반발한다. 간단히 말해서 민족해방운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민족주의적 성향의 지주들하고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지주들이 반발하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것, 이런 공산주의적 요구. 이거는 상당히 초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이나 조선도 초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러한 민족주의 지주들의 땅을 일정 기간 동안 그 소유권을 보장했어요. 소유권을 보장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국주의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민족주의 지주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주의 땅을 다 몰수를 해서 분배해야 되는데, 이러한 식민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에서 혁명은 이러한 소부르주아적인 계량적인 타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양심적인 부르주아나 양심적인 지주와 협력을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혁명의 지도권을 넘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운동의 주도권은 노동자, 농민이 갖고, 다만 이런 민족적인 소부르주아나 지주하고는 협력을 한다. 협력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주도권은 노동자, 농민이 갖고, 농민이 어떻게 독자적인 정당이죠. 노동자, 농민의 동맹 정당을 만들어서, 그죠? 이걸 만들어야 돼. 그리고 노동자, 농민의 동맹 정당을 만들려면 노동자, 농민이 스스로 그렇게 혁명적인 생각을 갖기 어렵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을 혁명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의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공산당, 전의당이라고 합시다. 전의당. 이 전의당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혁명가 정당이죠. 혁명가 정당이 있고, 이 혁명가 정당이 뭘 만들냐면 노동자, 농민의 동맹을 만드는 거야. 동맹 조직을 건설. 그래서 이 이름을 대중정당 형태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공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산당이 조직한 대중정당으로서 남아프리카 민족회의가 있었어요. 이 민족회의가 나중에 집권을 하죠. 이 민족회의가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중당적이 허용됐다. 이중당적. 이렇게 문제됐다. 그래서 이 전의정당, 혁명가 정당이 있고, 노동자, 농민의 동맹 조직을 만들어서 대중정당을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이중정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혁명가 정당이 존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위 정당과 대중 정당이 별도로, 그죠? 별도로 존재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방식이죠. 이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대중 정당 안에 이 전위 이 정당이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왜 이런 방식을 쓰냐? 이거는 바로 이제 우리로 치면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이런 거죠. 적 공안 탄압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하는 다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공산당과 민주회의가 두 개가 다 당의 형태로 별도로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코민텔은 2차 대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민텔은 3차 대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함께남 동지는 오는 중이니까 혹시 뭐 이거 오준희 동지나 이창울 동지 이거 일단 오준희 동지 이거 보여요? 읽을 수 있어요? 예. 많은 사회주의 정당들이 코민테른이 방침에 따라 공산당으로 저기 개칭했으며 마이크가 오준희 동지가 이 얘기를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오준희 동지 안 되면은 우리 이창률 동지도 이거 보이나 보여요? 보입니다. 잘 보여요. 읽을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안 켜놨다. 미안해. 내가 스피커를 안 켜놨네. 내가 스피커를 안 켜놨어요. 네. 이제 얘기해보세요. 예. 얘기하세요. 최영 동지 읽어주겠다 그러니까. 예, 제가 스피커를 안 켜놔서 그래. 들리나요? 예, 잘 들려요, 이제. 좀 제가 읽을까요? 예. 네. 많은 사회주의 정당들이 코민테른의 방침에 따라 공산당으로 개정했으며 신생국에서도 공산당이 창당됐다. 독일 독립사회민주당의 좌파 세력이 1920년 10월에 열린 당대회에서 코민테른을 가입했으며 이듬해 독일 공산당과 통합하여 독일 통일공산당을 창립했다. 1920년 12월에 프랑스 사회당 대회가 투르에서 열렸는데 대회는 코민테른 가맹을 결정했다. 이탈리아 사회당이 1920년 코민테른에 가입했지만 1921년 1월 당 대회에서 중앙파와 개량주의자에 맞서 소수의 그룹이 퇴장하여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립했다. 그런데 자본가들이 탄압과 함께 양보정책을 구사하자 계급평화, 평화적 이행을 강조하는 개량주의자들이 득세했다. 1919년 2월 베른에서 제2인터내셔널을 재건하기 위한 회의에는 카우츠키 등 26개국으로부터 102명의 대표가 참가했다. 제2인터내셔널은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독일 측에 돌리고 국제연맹을 승인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했는데 코민테른에 가입을 하려면 전당대회에서 공산당으로 이름을 개칭하라. 그리고 삼인주의자를 배제하라. 이런 조건을 내걸었더라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나라의 정당들이 생긴 거예요. 독일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독일 로자 룩셈부르크라든지 리프크네프스 이런 사람들이 해서 이제 독일 공산당이 생긴 거고요. 탈당을 통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독일 공산당은 이제 코민테른 이전에 이미 독일 공산당이 먼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민테른 이후에 생긴 게 첫 번째 중요한 게 프랑스예요. 그래서 프랑스 사회당 내에 지도부가 바로 코민테른에 가입하기 위해서 투르에서 당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공산당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그 밑에 지도부에 반발을 하는 밑에 하부에서는 이거를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도부가 이 대회에서 지도부 결정으로 다수파가 지도부 결정으로 다수결로 밀어붙여가지고 프랑스 사회당을 이름을 공산당으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지도부의 반발에 해서 지도부가 아닌 그 밑에 하부죠. 일반 그 당원들, 이런 당원들이 프랑스 사회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1920년 투르에서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이 분열됩니다. 분열되는 이유는 레닌의 지시에 따라 코민테른에 가입하기 위해서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를 강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일부 사람들이 사회당으로 그냥 남았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도 이제 비슷한 결과인데 이탈리아도 코민테른에 가입했지만 그죠? 코민테른에 가입했지만 그 안에서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의 지도, 코민테른의 지도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제 중앙파나 개량주의, 삼인주의적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코민테른, 레닌의 지도에 따르는 소수의 그룹들이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립해요. 무슨 말이냐면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라서 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삼인주의자를 배제하라 이런 지시에 따라서 각 서유럽에서 공산당과 그 삼인주의 정당으로 두 개의 세력으로 분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계기가 바로 됐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주의 세력이 삼인주의 세력과 공산당, 소련을 지지하는 공산당 세력으로 분열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개량주의자들이 하고 공산주의자들이죠. 하고 서로 대립을 하게 됐죠. 개량주의자들은 뭐 폭력혁명, 러시아혁명론에 반대하고 계급평화와 평화적 이행을 주장을 하면서 이 코민테른에 맞서기 위해서 별도의 인터내셔널을, 개량주의 인터내셔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이제 독일의 카우츠키나 베른슈타인과 같은 이러한 이제 개량주의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전쟁, 그죠? 전쟁에 대한 책임을 독일에다 돌리고 이 국제연맹을 승인하는데 국제연맹은 누가 주장한 거냐면 1차 대전 이후에 1차 대전 직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죠. 미국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민족 자결이죠. 민족 자결을 주장했죠. 이를 주장한 이게 이제 오늘과 같은 유엔이죠. 유엔 국제연합과 유사한 조직을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 국제연맹에서 논의해서 앞으로 그 전쟁을 하지 말자. 결국은 뭐냐면 제국주의 국가들이 서로 협력해서 앞으로는 전쟁을 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국제연맹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장했는데 미국의 의회가 이걸 반대해서 국제연맹은 결국은 실패하는데 이 실패하기 전에 바로 이 유럽의 삼인주의자들이 미국이 주장한 이 국제연맹을 승인하고 거기에 참가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련 중심의 코민테른과 그 다음에 유럽에서의 삼인주의자들 중심의 이러한 삼인주의 그 인터내셔널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